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DS3 크로스백 E-Tense입니다. DS3는 DS 브랜드의 소형 SUV죠. 2018년에 데뷔를 했고요. PSA 그룹의 EMP1 플랫폼에서 나오는 첫 번째 SUV이기도 합니다. 이 플랫폼은 신형 208이나 오펠 모카와도 공유를 하죠. DS3 크로스백은 E-Tense라고 전기차 버전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작년 9월에 출시가 됐고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형 전기 SUV 중에서는 처음으로 출시가 되는 거죠. 참고로 푸조는 전기차 버전의 차명 앞에 E를 붙이고 DS 브랜드는 E-Tense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소시크와 그랜드 시크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그랜드 시크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DS7을 좀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외장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E-Tense 배지만 제외를 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외장에서 전기차라는 티가 거의 안 납니다. 보통 전기차들은 그릴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어도 좀 막히거나 사이즈가 작거나. 근데 이 차는 그릴의 면적이 꽤 큰 편이고요. 막혀있지도 않습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은 스포티보다는 좀 우아한 쪽을 지향하고요. 차체 사이즈를 생각을 해도 헤드램프의 크기는 좀 작은 편입니다. 헤드램프는 상위 모델만큼 모듈의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 그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하이빔을 유지해주는 또는 운전자의 그 시야를 좀 더 확보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LED 모듈의 수는 15개고요. 이 사이즈의 많은 소형 SUV들이 그렇듯이 측면 실루엣을 보면은 통상적인 SUV보다 좀 낮죠. 그러니까 세단과 전형적인 SUV의 대략 그 중간적인 느낌?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벨트 라인이 높아서 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리의 면적이 작다고도 할 수가 있죠. 특히 2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더 작습니다. 보통 유리의 면적을 보면은 그 차의 성격을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2열의 개방감 또는 거주성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패키징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어 핸들이죠. 보통의 차들과는 다르게 이 도어 핸들이 차체로 수납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손잡이가 외부로 돌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접혔을 때는 굉장히 좀 측면이 깔끔해 보이죠. 이런 방식의 도어 핸들은 테슬라에서 보던 건데 이 급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죠. 도어 핸들은 키를 소지한 사람이 차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반경은 대략 한 1.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키가 안에 있을 때 이 도어 핸들이 접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동으로 누르면 튀어나오고요. 후면의 디자인 역시 좀 특징적이죠. 측면처럼 저 트렁크 라인이 꽤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뒷유리의 면적도 좀 작은 편입니다. 트렁크 양쪽에는 DS3와 E-Tense 레터링이 붙어 있고요. 크로스백은 테일램프 사이에 좀 작게 새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테일램프에는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등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별로 없는데 차체 외부, 그러니까 각 필러나 지붕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 10호, 사이즈는 215에 55R 18입니다. 소시크는 17인치고요. 그랜드 시크는 18인치죠. 예, 충전 단자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DC 콤보네요. 이렇게 충전이 시작이 되면 녹색불이 들어오죠. 주행 잔여거리가 17k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은 충전 완료까지 2시간 15분, 현재 15% 충전이 된 상태네요. 예, DS3 크로스백 E-Tense의 실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개성이 있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은 다른 차 또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고요. 동급에서는 실내가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실내가 좋다고 할 때 소재나 디자인까지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내장재에서 좀 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대시보드 부분의 소재가 가장 좋은데 대시보드의 우레탄뿐만 아니라 저 가죽까지 대체로 좀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이 차 실내 디자인의 테마는 다이아몬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내 전반에 걸쳐서 다이아몬드 무늬 또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의 저 가죽, 도어 트림, 그리고 센터 패시아의 그 버튼류, 심지어는 송풍구의 모양도 전부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의 가죽, 이런 다이아몬드 디자인까지 포함을 해서 남성보다는 좀 더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니터는 7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현지에서는 10인치가 있는데 이게 2058처럼 그 내비게이션의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7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돌출형 모니터는 이 높이 자체가 꽤 높아서 운전자의 시야에 좀 잘 들어오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시야가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거의 눈높이와 딱 맞습니다. 지금은 공조형체 화면이고요. 이 안쪽의 인터페이스나 그래픽은 다른 푸조나 시트로엔과 거의 같습니다. 이 공조장치는 여기서 온도 조절과 바람 세기를 이렇게 터치로 조절하는데 이게 단순히 끄고 켤 때는 이 밑에 쪽에 온오프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로 끄고 켤 수가 있죠. 이거는 외기 내기고요. 지금 이 차는 내비게이션은 없는 상태고요.
여기서 차 그림을 터치를 하면은 이제 차와 관련된 메뉴가 나오죠. 지금이 주행 기능이고, 그래서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주차와 헤드램프, 컴포트, 안전 4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주차를 누르면은 여기서 미러 폴딩 방지와 후진 리어 와이퍼 작동, 이거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PSA처럼 이 I 버튼을 누르면은 이거와 관련된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웰컴 라이트의 경우에도 이 웰컴 라이팅의 작동 시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초부터 30, 60초 이렇게 3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 미 홈 라이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15, 30, 60초 3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안전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과 관련된 그 안전장비의 그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거리와 표준, 원거리 3가지로 그 제동 거리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 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개인 설정으로 또 들어가면은 이런 계기판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기판 양쪽에 보여지는 정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와 트리 컴퓨터 2가지가 선택이 되어 있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아무래도 모니터가 작다 보니까 그 출력되는 면적도 좀 작죠. 그리고 아래서 뒤로 바꾸면은 한 7km가 될 때까지 후방 카메라가 유지가 됩니다. 계기판 아래쪽에는 3개의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안에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버튼은 아니고요. 터치입니다. 이렇게 살짝 갖다만 대면은 인식을 해요. 여기에는 라디오와 공조장치, 내비게이션, 차량 관련 설정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송풍구의 디자인이 꽤 독특하고요. 뭔가 약간 그 차의 그릴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 모니터 끄고 켜기, 이게 선곡이고요. 이 차는 실내 디자인이 개성이 있는데 이 시동 버튼의 위치도 다른 차들과 좀 다르죠. 보통 시동 버튼은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거나 또는 기어 레버 옆쪽에 있거나 그런데 이 차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눈에는 좀 잘 띕니다. 그 크기가 좀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동 버튼 오른쪽에는 USB 단자가 하나 마련이 됩니다. 기어 레버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의 그 디자인이나 위치가 꽤 실용적이에요. 보통 프랑스 차 하면은 실용보다는 약간 좀 개성? 그거를 좀 강조를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충전 패드의 그 실용성이 꽤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위치가 좋기도 하지만 그 턱이 높아서 핸드폰이 빠질 염려가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처럼 충전을 시킨 상태에서도 핸드폰 화면이 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양쪽에는 주차 브레이크와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먼 느낌이 있고요. 보통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운전자가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어 레버 왼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좀 반대쪽에 있어요. 기어 레버는 전자식이 적용이 됐고요. 다른 푸조에서 많이 보던 그런 디자인이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은 R&D로 이동을 하고요. P 버튼은 이 위에 있죠. 그리고 다른 푸조나 시트로엔 그 내연기관과 달리 여기에는 그 B 버튼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밑으로 하나 더 내리면은 회생제동의 효율이 좀 더 강해집니다.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어레버 양쪽의 디자인인데 이 색상이 좀 밝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쪽 부분 또는 이 윈도우 버튼의 그 디자인이 꽤 화려하죠. 참고로 여기에도 약간 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기어레버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충돌 안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커버 안 열리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하나 좀 줄어든 셈이죠. 대신에 이 차는 글로우 박스의 용량이 꽤 큽니다. 보통 푸조나 시트로엔 차들의 글로우 박스가 안쪽으로 꽤 깊은 편인데 이 차 역시도 안쪽으로 꽤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글로우 박스의 용량이 굉장히 넉넉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은 또 수납 공간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차의 실내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로우 박스 안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도 소재가 꽤 괜찮습니다. 참고로 오버헤드 콘솔에 있는 이 실내 등도 다이아몬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내는 다이아몬드 테마예요. 이렇게 총 3개가 있죠, 실내 등은. 다른 차들 대비하면은 그 선바이저 거울의 그 면적이 좀 큰 편이고요. 요 조명도 색깔이 좀 고급스럽네요. 보통 푸조나 시트로엔 차들이 운전대 크기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이 차 역시도 운전대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림의 두께는 적당한 편이고요. 주로 잡는 부분은 조금 더 두꺼워요. 이 차 림에 씌워진 가죽은 좀 느낌이 독특한 게 보통 차에 쓰이는 그런 가죽이 아닌 것 같아요. 만져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맨질맨질합니다. 7인치 사이즈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치고는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근데 시인성이라든가 디자인은 괜찮아요. 다른 푸조나 시트로엔처럼 요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환되는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고요. 이게 주행. 계기판의 사이즈는 작은데 여기서 보여지는 정보는 꽤 많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차지와 에코, 파워가 있잖아요. 저 그래프로 지금 충전 상태라든가 에코 모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컴바이너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사이즈는 작은데 저 속도계 숫자 크기가 좀 큰 편이어서 눈엔 좀 잘 들어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ACC와 차로 유지, 디지털 속도계 등이 있습니다.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작을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괜찮습니다. 이 시트가 좀 특이한 게 양쪽의 부분은 나파고요. 가운데에는 직물이에요. 보통 시트에는 직물과 나파 가죽이 혼용해서 잘 안 쓰이는데 이 차는 같이 쓰였어요. 근데 최근에 경험한 그 시트의 직물 중에서는 그 질감이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시트의 쿠션은 좀 부드럽고요. 그 포지션도 좀 낮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다른 차들과 좀 다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있는 송풍구가 이 차는 도어 트림에 있어요. 윈도우 버튼이 기어 레버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손잡이가 좀 위쪽에 있고요. 다른 차들 대비해서 도어 포켓의 그 입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 대비해서는 이 도어 포켓이 좀 운전자와 가까이에 있고요. 보시는 것보다 이 안쪽의 용량이 좀 더 커요. 이 안쪽에도 좀 더 공간이 있습니다. 소형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열 공간은 좀 부족하죠. 성인이 앉기에는 전체적인 거주성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요. 방석의 길이도 조금 짧은 편이고요. 2열 시트 역시도 나파 가죽과 직물이 같이 혼용해서 쓰였고요. 머리 위의 공간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좀 제한적입니다. 신발을 넣으면은 딱 이 정도까지만 들어가고요. 요 가운데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아무래도 2열에 앉은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2열에는 열선이라든가 송풍구는 없고요. 여기에 딱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있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이 차는 밖에서 보면은 2열 유리 면적이 작아서 2열에 앉으면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실내에 앉으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이 차는 실내의 디자인이나 소재 또는 DS가 프리미엄 브랜딩을 생각을 하면은 트렁크가 전동식일 것 같은데 수동이에요. 프랑스 차들이 그 트렁크 손잡이가 양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고요. 그 손잡이 안쪽이 약간 좀 미끄러운 편입니다. 차 사이즈 생각을 하면은 트렁크 용량이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턱이 좀 높죠. 그리고 이 가방에는 충전 케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차가 작아서 트렁크 쪽에서도 2열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하고 이렇게 접으면은 2열 시트가 접힙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더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과 2열 시트가 좀 턱이 좀 있는 편이죠.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1시간 15분 걸렸고요. 총 9,642원이 충전이 됐네요. 예, 푸조와 시트로행 DS까지 시동을 켜려면은 이 시동 버튼을 조금 길게 눌러야지 시동이 켜집니다. 이 DS의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이건 내연기관 같아요. 이 시동 버튼을 조금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이 켜지면은 다른 전기차들처럼 저 계기판 그 상단에 레디라고 뜨죠. 대부분의 전기차들처럼 이 대기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보통 전기차라고 해도 인버터라든가 약간 고주파음이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 상태에서 이 차는 그런 소음도 없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는 그 차급 대비 또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 이 방음이 꽤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대기 상태에서 히터를 키면은 상대적으로 이 히터의 그 송풍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작년에 시승했던 푸조 E208과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은 136마력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 하면은 출력과 토크가 높은데 이 차는 도시명 컨셉에 나온 그런 차답게 출력이 아주 그렇게 부담스럽게 높은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거나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그 약하게 그 모터 소리가 있어요. 윙 하는 소리. 근데 이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방음이 좋은 편이고 보통 전기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반면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풀린다거나 또는 이 외부 그 도어 핸들 있잖아요. 그게 접힐 때의 소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행 느낌은 아무래도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시승했던 E208과 거의 비슷합니다. E208도 그 차급 대비해서 소음이 꽤 조용하고 느낌이 좀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푸조보다 더 고급 브랜드답게 그런 특성이 좀 더 강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방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서스펜션 구조지만 이 하체의 바운싱이라든가 승차감이 조금 더 세련됐어요. 기본적으로 하체의 댐핑은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특히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뭐 대부분의 차들이 승차감이 좋긴 하지만 이 차는 그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굉장히 좀 매끄러운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승차감에서는 이 소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보통 전기차라고 해도 방음이 부족하면은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이렇게 주행 중에는 소음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체 방음이 부족해서. 근데 이 차는 지금처럼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외부 소음의 차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소음이 차단이 좋고 방음이 좋은 것도 이 차의 승차감을 높이는 그런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운전 중의 시야도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차가 소형 크로스오버 SUV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다른 E급의 차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 높이 자체가 승용차와 SUV의 대략 그 중간적인 성격, 통상적인 SUV의 그런 그 높이인데, 이 차는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낮게 내려가다 보니까 뭔가 승용차를 탈 때와의 그런 그 느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앞유리와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좋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뒷유리가 면적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실제로 룸미러로 보이는 그 후방 시야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PSA 차들 타면은 그 평상시에 그 부드러움과는 별개로 코너 돌 때 좀 재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차도 그렇고, 특히 저속에서 이 차는 상하의 움직임이 좀 부드러운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실제 그거보다는 차의 기울어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전기차를 타보면은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전기 모터로 구동할 때 원래 좀 이질감이 컸거든요, 전기차의 초창기에는. 근데 요즘에 나온 전기차는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적어요. 이 차도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한, 예를 들어서 전기 모터로 구동할 때 뿐만 아니라 멈췄다가 이렇게 크리핑 하잖아요. 이것도 좀 되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208 시승할 때도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SA 차들은 딱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이 차의 가속할 때의 느낌이라든가 동력 성능은 이 208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208 시승할 때 보통의 전기차와 다르게 킥다운 했을 때의 그런 그 전기 모터 특유의 뭉클한 토크감이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킥다운 했을 때의 그런 뭉클한 토크감은 좀 덜한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90 정도에서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 자체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빠른데, 딱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 자체는 뭔가 부드럽게 의도적으로 좀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력 자체가 아주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같은 파워트레인의 이 208과 비교해 보면은 이 차가 조금 더 느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푸조보다 비싼 차고 고급 브랜드다 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이 차의 드라이브 모드는 표준과 스포츠, 절전이 있습니다. 기본이 표준 모드고요. 스포츠로 바꾸면은 뭐 내연기관들처럼 이 초기 반응이 빨라지는데, 지금 가속 페달을 동일하게 밟고 있어도 스포츠로 바꾸니까 좀 더 힘이 생기네요. 그래서 표준이 그 반응이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면은, 그러니까 표준과 스포츠의 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절전으로 바꾸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에코 모드인데, 다른 에코 모드처럼 초기 반응이 이제 굉장히 둔해지죠. 그러니까 전비 운전을 유도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 절전 모드로 바꾸면은 이 계기판에 공조장치의 성능이 제한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공조장치를 끈 상태에서 절전 모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히터를 키면은 이게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히터가 작동이 안 돼요. 제가 어제랑 오늘이랑 이렇게 해봤는데 한 10분 이상 달려도 이 절전 모드에서는 히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 히터를 절전 모드에서도 나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표준으로 바꾸고 이 상태에서 이제 히터를 켜죠. 그러면은 이제 히터가 나옵니다. 좀 있다가. 참고로 이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같은 그 냉간 시동 시에는 오히려 그 내연기관보다 또는 가솔린보다 그 뜨거운 바람이 좀 더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반면에 열이 완전히 받은 상태에서 히터를 켰을 때에는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좀 나중에 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히터 틀고서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이때는 절전 모드로 바꿔도 이 히터 뜨거운 바람이 또 유지가 됩니다. 저는 어저께 절전 모드에서 히터가 안 나갔고 이렇게 히터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상황에서 절전 모드로 바꾸면은 이 뜨거운 바람도 이제 곧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뜨거운 바람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절전 모드 상태에서 히터를 켜고 싶으면은 우선 표준 모드에서 히터를 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절전 모드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전기차 또는 그 배터리는 그 온도에 좀 민감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꽤 추웠어요. 영하 5도. 그 상태에서 집에서 저 촬영하는 곳까지 그 거리가 약 50km인데 대략 좀 천천히도 밟고 좀 밟으면서 오니까 거의 비슷하게 50km가 빠지더라고요. 이 주행거리가. 근데 오늘은 제가 한 12시쯤 왔는데 날씨가 어제보다는 한결 좀 따뜻해요. 대략 한 0도? 그 상태에서는 좀 천천히 정속주행하면서 오니까 50km 정도의 거리를 오는 동안 이 주행거리가 또 한 20km 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와 아닐 때의 그 차이가 좀 큽니다. 특히 다른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히터를 켤 때와 안 켤 때의 또 차이가 있고요. 어제처럼 추운 날씨에는 히터를 키면은 안 켰을 때와 이게 좀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한 1.5배 이상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작년에 228 시승할 때는 날씨가 좀 따뜻했잖아요. 그때보다 이 차가 전비가 조금 더 떨어지고요. 아마 이제 같은 기온이면은 이 208과 거의 비슷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차들처럼 이렇게 좀 정속 주행을 하면은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죠. 그 전비의 차이가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 공인 그 전비보다 그 주행 거리가 더 길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차로 유지가 적용이 돼 있는데 차선이 좀 선명한 곳에서는 중앙을 좀 잘 지키고요. 방금처럼 이 차선이 좀 흐릿한 곳 있잖아요. 그때는 그 좀 수정하는 양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 차로 중앙을 좀 잘 지키는 편이고요. 이 차 역시도 한 15초 정도가 지나면은 첫 번째 경고가 들어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속도계 바늘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죠. 이 출력에 비해서 차체 그 자세는 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속도감이 좀 덜 느껴지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리고 고속에서도 앞쪽에서 그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꽤 안정적이에요. 보통 바람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은 특정 부위에서 좀 이렇게 삐죽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약간 새는 소리? 근데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을 해도 그런 소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 이외에도 이 기어 레버 보시면은 하나 내리면은 이렇게 B 모드가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회생제동의 효율을 가장 높여주는 그런 모드인데 B 모드에서 지금처럼 절전 모드로 바꾸면은 가장 효율이 좋은 그런 상태인 거죠. 이 B 모드에서는 이제 회생제동의 그 양이 늘어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승차감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다가 가속 페달을 놓으면은 이렇게 차가 주춤하잖아요. 이제 회생제동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배터리 소모는 최소화할 수가 있지만 승차감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간선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별로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내에서 이렇게 가다서다가 잦은 그런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놓으면은 이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하게 걸리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B 모드로 다녔을 때 그 브레이크를 밟는 그 양이 꽤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앞쪽에 이제 신호가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천천히 브레이크 페달을 놓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감속이 되는데, 이렇게 전기차의 그 회생제동 모드에서는 그렇게 감속되는 그 양이 훨씬 더 빨라갖고 생각보다는 좀 나중에 가속 페달에서 바로 나와도 됩니다. 이게 운전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 양이 훨씬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이 차를 어제 오늘 시승을 해보니까 이 208과 결론이 대략 비슷합니다. 근데 이 차는 그 이 208에서 느꼈던 그런 장점이 좀 더 강화가 돼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에서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이 요급의 차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까지 통틀어도 그 정도로 밑에서 부딪히는 충격을 처리해주는 그런 능력이 꽤 세련됐어요. 그리고 승차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수성인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그 방음 자체가 좋아서 그런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이 실내의 디자인이나 내장재에서도 좀 강점이 있죠. 실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급에서는 가장 내장재나 디자인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있죠. 배터리 용량을 생각을 해도 이 복합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이고요. 따라서 이 차는 딱 도시명 그 소형 전기차라는 그런 컨셉에 맞게 이런 배터리도 그렇게 같이 개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확실히 그 기온에 좀 민감하긴 하네요. 거의 비슷한 모드로 달렸는데 아까 출근할 때와 이 퇴근할 때의 그 주행거리 빠지는 게 좀 달라요. 지금은 좀 기온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영상 8도예요. 영상 8도가 되니까 이 주행거리 빠지는 게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도심에서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전기 크로스오버라고 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 때문에 장거리는 좀 힘들지만 도심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DS3 크로스백 이텐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